자, 두 번째 주제는 지배층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죠. 지배층입니다. 이제 지배층인데 우리가 그냥 뭐 지배층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신분제, 신분제라고 보고 얘기를 해보죠. 자, 보죠. 여러분들이 봐둬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시기적으로 먼저 청동기 시대부터 살펴봐야겠죠. 청동기, 그다음에 이제 철기 시기 시대에 대해서 볼 텐데, 청동기 하면 이제 기억해야 될 게 이제 고인돌 일단 기억해야 돼요. 고인돌이 뭐다? 무덤이다. 누구의 무덤이다? 지배층의 무덤이다. 그래서 지배층이 있었다. 처음으로 지배 관계가 만들어진 것의 그 시기가 청동기 시대다라는 거 봐두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 시기의 지배자들은 자기가 지배해야 되는 이유를 이제 내가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사기치면서 강조했죠. 그래서 이른바 이제 천신신앙 이런 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뭐 우리 그 고대 국가들 만든 분들은 다 조류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이 이제 언급이 되는 자 그런 시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철기 시대가 됩니다. 철기 시대가 되고 이제 여러 나라가 만들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자, 이 여러 나라들을 이제 쭉 한번 살펴볼게요. 고조선 같은 경우에는 재정일치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거는 앞에서 얘기를 했었고요. 뭐 고구려 있죠. 자,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다섯 부족이 연맹을 해서 만든 나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천신신앙을 얘네들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동맹이라고 하는 제천 행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여 같은 나라가 있어요. 부여 같은 나라도 우부족 연맹이고 역시 천신신앙을 갖고 영고라고 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이게 청동기 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근데 청동기하고 철기 시기의 초기의 모습은 비슷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지배층의 모습 같은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옥저와 동해가 있죠. 옥저와 동해 같은 경우에는 오부족 연맹체적 성격까지 발전하지 못했고 그냥 마을에 가면은 읍군이나 삼로라고 불리우는 정치적인 지배자가 있었다라는 수준이었죠. 있었다라는 수준 이렇게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반도 남부 지역에 삼한이 있었어요. 삼한은 옥저와 동해보다는 좀 더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목지국의 왕이 전체 삼한을 대표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좀 이렇게 바뀐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해둬야 될 것은 이 두 지역에서 연맹체 국가의 성격이 나타난다라는 사실 이제 봐두면 되겠죠. 이러면서 이 연맹에 들어간 대표자들은 지배층에 해당이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신분제를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삼국시대나 돼야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다만 이 연맹체 국가가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중앙집권 국가로 발전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거는 이제 삼국시대로 서 청동기 철기에서 이제 삼국시대로 가볼게요. 중앙집권 국가로 만들어졌습니다. 연맹체적 성격의 국가. 자, 여기에는 연맹체적 국가였는데 삼국시대가 되면은 이제 뭐 중앙집권 국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중앙집권 국가가 된 나라는 이런 모습이죠. 왕을 정점으로 한 서열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맹체적 국가에서는 왕이 있고
어떤 족장 세력들이 이렇게 있었다라고 했었죠. 그쵸? 이렇게 있었는데 이게 서열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이 피라미드 서열 구조에 서열을 하나씩 차지하게 되죠. 일단 이건 지배층 내의 모습이라고 보고 이 밑에는 광범위한 평민과 그 다음에 또 천민 집단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요 틀 안에 들어온 애들은 적어도 지배층인 거죠. 물론 이게 서열이 있긴 하지만요.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일단은 귀한 족속, 귀족이라고 불러봅시다. 자, 이 귀족들은 이전에 족장이었을 때보다는 세력이 약화됐어요. 왕 밑에 들어가야 했고요.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고유의 이러한 자치권을 갖고 있는 그 영토가 있었잖아요. 그쵸? 뭐 영토라고 말하는 게 좀 그렇지만 구역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걸 다 상실한 거죠. 하지만 국가의 중요한 일을 귀족들의 합의에 의해서 주로 결정하곤 했습니다. 그 기간은 바로 귀족 회의를 통해서였어요. 귀족 회의를 통해서. 자, 이 대표적인 귀족 회의가 교과서에 언급된 것은 고구려의 제가회의, 그다음에 신라의 화백회의가 언급이 됐고 백제도 정사암회의라는 게 있었습니다만 교과서에 언급은 되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두 개는 언급이 되어 있죠.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귀족의 의견을 모아서 그것을 왕한테 실현시킬 수 있도록 압박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귀족이면 귀족이지 뭘 또 이 귀족 안에서 이렇게 칸을 나눠갔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칸을 나눠갖는 귀족 간의 서열을 만드는 그런 것은 바로 신라의 골품제였죠. 그쵸? 독특하기도 한 이 골품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품제도는 좀 기억을 좀 해둬야 될 것 같은데 골품제도 같은 경우에는 진골과 육두품으로 대표되는 두 품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었죠. 진골은 승진의 제한이 없었고 육두품은 승진의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육두품은 조금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대표적인 육두품으로는 강수와 설총과 같이 신라 전성기를 이끌었었던 행정실무에 밝았었던 사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최치원과 같이 신라 말쯤이 되면은 신라를 저버리거나 반신라적 경향을 보이는 육두품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건 골품제에 따른 차별이 존재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신라까지 지배층 골품제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신부는 귀족과 평민과 천민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고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고려의 지배층도요. 법적으로는 양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천민이 있는 양천제의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랬대요. 양인하고 천민의 차이점이 뭔가요? 양인은 관리가 될 수 있어요. 그 과거 시험을 볼 수 있어요. 과거는 모든 거 문과와 잡과 이런 거 다 말하는 거고요. 천민은 아예 과거 응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뭐 사람이 아닌데요, 뭐 이런 게 있고요. 근데 사실은 천민은 대부분 이제 노비에 해당이 많이 되겠고요. 양인은 이제 분화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양반이라는 개념은 조선시대에 나오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문관과 무관, 그쵸? 관료들을 그냥 양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간 계층이 있어요. 중간 계층은 지배층인데 고위관직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지배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민이 있죠. 이 양민들은 그냥 생산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신분을 다 살펴보면 노비 같은 경우에는 주인 집에 사는 노비도 있고 밖에 나가서 사는 노비도 있어요. 이건 나중에 볼 것이고, 이 생산에 종사하는 이 양민들은 사는 동네에 따라서 주현에 살 수도 있고 속현에 살 수도 있어요. 주현과 속현은 지방 간의 유무이기 때문에 이 양민의 입장에서는 큰 차이는 없을 수 있어요. 다만 양민이지만 향이나 부곡이나 소에 산다면은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습니다. 신분적으로는 양민이지만 천민처럼 차별을 받을 수 있는 게 향, 부곡, 소에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양민은 대부분 농민이에요. 대부분 농민입니다. 대부분 농민이고, 그 다음에 수공업자와 상인이 다 양민에 해당이 되는 거죠. 양민에 해당되는 농민은 특별한 일이 없잖아요. 특별한 직업, 그냥 당시로는 평범한 누구나 하는 직업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가 대부분 정해진 게 없다, 백정 이렇게 부릅니다. 백정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정해진 게 있는 직업 같은 게 정해져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중간계층이에요. 이 중간계층 사람은 정해져 있는 집이죠. 뭐가? 하는 일이 정해져 있는 집. 그래서 정호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정호들은 하는 일이 정해져 있어. 예를 들어서 직업군인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국가로부터 그 일을 하는 대가로 토지를 지급받아서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배층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지배층인 양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양반, 우리 고려시대 지배층 양반이라고 절대 부르지 않죠. 그쵸? 그냥 양반이라고 통칭하고는 있으나, 자, 이들은 원래 어떤 애들이었냐? 건국 초기에는 호족이었을 거예요. 신라마의 호족이었을 것이고, 이 호족이었던 친구들, 그 다음에 호족을 도와줬었던 똑똑한 신라의 육두품 출신들, 이런 친구들이 이제 고려를 만드는 데 기여를 한 사람들이니까 이런 애들이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런 친구들이 고려가 제도를 만들고 그다음에 안착이 되면서 관리 선발 제도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죠. 그 관리 선발 제도가 바로 과거 제도겠죠. 과거 제도. 자, 과거 제도 언제 만들어졌어요? 광종 때 누가 쌍기라고 하는 사람이 건의해서 만들어진 이 과거 제도를 거치면서 관직에 진출하는 애들이 이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여러 대에 거쳐서 관직에 진출하는 인간들이 등장했으니 그들을 우리는 문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고려 전기의 지배층을 우리는 문벌 이렇게 얘기하죠. 고려 전기의 지배층을 문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과거는 문과와 작과와 승과가 있었고 문과는 재술과 명경으로 뽑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고려 전기의 지배층인 문벌이라는 애들이 등장하게 되고 문벌도 기본적 속성은 뭐예요? 양반인 거죠. 관리가 되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이 문벌 사회가 쭉 진행이 돼요. 쭉 진행이 되다가 이게 이제 탈이 나는 시기가 나옵니다. 이 문벌 사회가 탈이 나는 시기가 바로 이자겸의 난. 자, 이자겸 하면은 금나라의 그 조공 적봉 관계를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인 인물, 그다음 이자겸의 난 이런 것으로 유명하죠. 그다음에 묘청의 사성천도 운동 이런 것들로 좀 문벌 사회가 좀 동요하고 흔들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묘청은 좀 얘기를 해둬야 될 것 같아요. 묘청 같은 경우에는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는 서경 중심 세력가들이었고, 이들은 풍수지리설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들은 금나라한테 굽신거리지 말고 금나라를 정벌하자. 그리고 우리가 왜 금나라 신하국가냐? 우리도 황제국가지. 그래서 황제로 칭하자. 이런 것들을 주장했었습니다. 그래서 서경으로 천도를 하려는데 잘 안 되니까 서경에서 난을 일으킨 거죠. 이 묘청의 난을 진압한 세력이 바로 김부식으로 대표되는 기존의 이제 문벌 집단들이라고 볼 수 있고, 이들은 당연히 기존의 수도인 개경 중심의 국가 운영을 이야기했었고요. 풍수지리가 아니라 이들은 유학에 입각한 사상을 강조했었던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자겸과 묘청 이 두 사람의 활동 시기에 의해서 문벌귀족 사회가 크게 흔들리게 됐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동요된 문벌귀족의 관뚜껑 못 박은 집단이 이제 무신이죠. 무신. 자, 무신정변으로 문벌귀족의 세상은 마감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무신정변 일으킨 사람 뭐 이름이 뭐 나오죠. 뭐 이의방, 뭐 정중부, 그렇죠? 경대승, 이의민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자, 그리고 최충원. 그렇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신집권기의 지배자를 한 명만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면 무조건 최충원을 기억해 둬야 될 만큼 최충원은 이제 무신 정권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초기에 이 무신 정권의 지배자들은 중방이라고 하는 기관을 통해서 권력을 독점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충원 때부터는 좀 바뀌어요. 교정도감이라고 하는 기관을 만들죠. 교정도감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국가 운영을 좌지우지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도방이라고 하는 기관을 만듭니다. 이건 사병 집단이에요. 사병. 원래 경대승이 만든 건데 이거를 조금 더 다시 만든 게 이제 최충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최죽구, 최우가 나옵니다. 자, 최충원 때 기억해 둬야 될 것은 이제 만적의 난이 이때 일어난 거고요. 그다음에 최후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몽골의 침입이죠. 몽골의 침입. 자, 몽골의 침입이 있어서 강화도로 천도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최후하면은 기억해야 될 것이 강화도로 천도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관리들을 이제 자기 입맛에 맞는 문관들을 뽑기 위해서 인사를 하는 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정방이에요. 정방. 관리들의 인사기구 정방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몽골과의 이 전쟁 시기가 되니까 치안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야별초라는 것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 야별초도 이제 군대입니다. 이게 나중에 여차저차한 군인들과 합쳐져서 삼별초로 이제 바뀌게 될 겁니다. 자, 이 정도 요 인물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쭉 진행되다가 무신 정권이 무너지면서 개경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무신이 집권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무신이 집권하는 시기 때의 모습을 보면요, 이렇게 이러한 기관들을 운영하려면 이 돈이 되게 많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러한 애들을 밑에서 뒷받침을 해주는 돈벌이 기관이 있어야 될 거예요. 농장에도 농장.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농장을 확대하게 되면서 누군가가 이렇게 농장을 확대하게 되면은 누군가가 힘들어지겠죠. 다시 말하면은 하층민들의 삶이 어려워지는 시기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이제 몽골의 침입이라는 외부 변수도 있지만요. 자, 그래서 이제 무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자, 무신이 이제 지나고 나면은 몽골 세력에게 완전히 이제 먹혔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고려의 지배층 권문세족으로 바뀌어요. 자, 권문세족 이렇게 바뀝니다. 자, 권문세족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애들이냐? 기본적으로 친원 세력, 네, 친원파 세력들, 그 다음에 기존의 그 지배층 있죠. 원래 남아 있었던 고려에 남아 있었던 원래 지배층 이런 애들이 더해져서 만들어진 것이 권문세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고위관직을 독점을 했고요.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농장을 소유하는 부자였고요. 나쁜 짓 많이 했으니까 부처님한테 잘 빌어야겠죠, 그쵸? 그래서 불교를 엄청나게 신봉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나쁜 애들이 돈 맛을 아는 애들 불교를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거기에도 이제 그 나쁜 걸 했는지 불교계에 타락 현상이 아주 극심하게 나타난 시기가 이때입니다. 물론 뭐 무신정권 때도 불교계가 타락해서 해당 시기에 뭐 진울과 같은 분이 결사 운동을 진행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권문세족 시기에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심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들은 외교적으로는 친원적 성격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권문세족의 시기는 원나라에 항복했었던 시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들과 맞서는 집단이 등장하니 걔네가 바로 신진사대부죠. 자, 신진사대부 등장합니다. 자, 신진사대부는 어디서 안향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나라로부터 성리학을 처음으로 소개를 했어요. 안향이 성리학을 최초로 소개한 사람입니다. 이후에 신라된다. 고려에서 성리학자들이 쭉 등장하면서 신진사대부라는 애들이 만들어졌는데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 공민왕과 관련돼서 공민왕의 개혁 정치에 가담했었던 집단, 그리고 이 개혁 정치를 통해서 성장했던 집단,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아직까지는 세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고위관직을 독점하거나 이러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부자도 아닙니다. 그냥 어느 정도의 지방의 중소지주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선생님, 중소지주인 줄 어떻게 하나요? 공부를 했다는 것은 당시에 웬간치 경제력은 갖추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닥 중요하진 않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죠. 이들이 성리학자였다는 거죠. 성리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이 성리학으로 사회를 개혁하고 바꾸려고 노력했고요. 특히나 타락한 불교에 대한 비판을 어마무시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리학자들이 만든 조선에서는 불교가 힘을 전혀 못 쓰는 거죠. 자, 대외관계에서는 원나라가 아니라 명나라와 친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친명적 사고를 보여주는 집단,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신진사대부. 자, 신진사대부와 함께 같이 등장하게 된 그 새로운 또 지배층 하나가 바로 신흥무인 세력이에요. 아니, 무인이면 무인이지 왜 신흥무인 세력이라고 부르나요? 네, 무신정권기가 있었으니까 걔네랑 좀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신흥무인 세력이 등장하게 된 이유는요, 바로 북쪽으로부터는 홍건적이 침입을 합니다. 홍건적의 침입으로 공민왕이 안동으로 피난 가는 모습도 보여주거든요. 그 다음에 남쪽에는 왜구가 침입을 합니다.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 때 공을 세운 군인들이 크게 세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최영과 이성계죠. 여기서 이성계가 신진사대부와 손을 잡으면서 권력을 장악하게 되겠습니다. 자, 한편 이렇게 등장한 신진사대부는요, 다시 둘로 쪼개지게 될 거예요. 둘로 쪼개지게 되는데 하나는 급진적인 것, 하나는 온건적인, 이렇게 둘로 나눠지게 될 겁니다. 자,
조선을 볼게요. 이번에는 자, 또 고려에 대해서 쭉 봤고요. 고려 많이 봤네요. 엄청 긴데요. 고려에 대해서 봤고요. 이제 조선에 대해서 쭉 가서 조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은 신진사대부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죠. 고려 말에 신진사대부가 분화하면서 하나는 급진적인 신진사대부, 하나는 온건한 신진사대부로 쪼개지게 되죠. 급진적인 신진사대부의 대표적인 사람이 정도전이었고, 이 사람이 이제 조선의 설계자죠. 그다음에 온건한 사람은 정몽주였고, 이방원에게 살해당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쪽이 조선을 건국했죠. 그렇죠? 조선을 건국해서 국가를 운영했고요. 이쪽은 이제 뭐 나라를 망했으니까, 고려가 망했으니까요. 그냥 계속 학문 연구와 교육 활동에 힘써 놨습니다. 조선을 건국한 이 세력이 쭉 잘 먹고 잘 살다가요. 세조가 즉위합니다. 세조가 어떤 인물인지 안다면은 이 세조의 왕위 찬탈에 대해서 반대하고 찬성하고 이렇게 막 나뉘었을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이 세조가 왕이 되는 거에 협조했었던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을 우리가 훈구 세력이라 부르고, 훈구 세력은 시간이 갈수록 권력과 경제력이 점점 이렇게 높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점차 나쁜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토지견병이라든지 토지를 겸해서 병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토지를 누가 많이 가지면 누군가 조금 갖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에 따라서 생활이 어려워진 농민들을 가혹하게 수탈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지방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공자님 말씀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던 이 친구들이 봤을 때, 이 나쁜 놈들이네 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자, 이 상황에서 성종이 즉위하는데 너무 힘이 세진 훈구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나쁜 놈들이네 라고 생각하는 이 집단을 등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성종기에 등용한 인물이 되게 중요한 인물이지만 교과서에서 크게 언급을 안 하기 때문에 여기서도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산군이 즉위를 하는데 이 연산군 때부터 이른바 사화라고 해서 사람이 피해를 보기 시작해요. 사화는 그러니까 4대 사화라고 해서 무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들은 기묘사화만 기억하면 됩니다. 왜냐고요? 교과서에 얘만 나오니까요. 자, 그럼 우리가 기묘사화를 중심으로 좀 살펴볼 텐데요. 중종이 워낙 정치를 못하니까 같은 훈구 세력 안에서 연산군을 쫓아내는 반정을 일으켜서 왕이 된 인물이 중종입니다. 근데 이 중종이 연산군을 쫓아내가지고 왕이 됐지만 직접 한 건 아니고 신하들이 해준 거예요. 중종이 그냥 얼굴마담으로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때 다시 훈구 세력이 다시 생기고 힘이 점점 커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왕인데 얘네가 힘이 세지는 걸 원치 않겠죠. 그래서 다시 중종 때 밑바닥에 이 사화로 피해를 봤었던 이 친구들을 다시 끌어들이게 됩니다. 자, 이때 중종 때 등용을 다시 하게 되는데 이 중종 때 등용된 인물이 바로 조광조라고 하는 인물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이 조광조를 사림이라고 부르죠. 왜 사림이라고 부르냐면요. 집에서 공부하고 교육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학자들이 자꾸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선비가 숲을 잃을 만큼 많아졌다라고 해서 사림이라고 부릅니다. 사림인 조광조가 중종 때 등용돼서 훈구 세력을 견제하려는 견제구를 던져야 됩니다. 이 조광조가 한 정책을 좀 기억해 봅시다. 먼저 현량과는 추천을 통해서 뛰어난 인재를
관직에 넣는 거예요. 그럼 누굴 추천하겠습니까? 당연히 살림을 추천하겠죠. 두 번째로 위훈, 가짜 훈장, 중종반정 이렇게 했을 때 그 공이 없는데 훈장 받은 애가 있다 이거야. 이거는 삭제해야 돼. 위훈 삭제를 추진합니다. 자, 그리고 향약을 보급을 합니다. 이런 게 이제 조광조가 한 일입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 조광조는 결국에는 중종의 버림을 받고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이 조광조와 함께 했었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니 그게 바로 기묘사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묘사화만 잘 기억합시다. 자, 그 다음에 여차저차해서 명종이 즉위를 하게 되고 명종 때도 을사사화라고 하는 마지막 사화가 나타나고요. 명종을 기점으로 해서 훈구 세력의 힘이 점차 약해지기 시작해요. 약해지기 시작하고 선조 때가 되면은 명종 때 사화를 통해서 쫓겨났지만 사림의 힘이 다시 쭉 커지기 시작하고 훈구의 세력은 계속 약해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골든 크로스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선조 때가 되면은 사림이 권력을 장악하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명종과 선조 시기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자, 명종 시기입니다. 명종 시기, 그다음에 선조 시기. 자, 명종 시기에 관직에 진출해 있었던 사림을 우리는 기성사림이라고 부를 거고요. 선조 시기에 갓 정치에 들어온 사람을 우리는 신진사림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들에게는 하나의 차이점이 있었는데 바로 외척이 정치에 참여하는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였어요. 이제 막 정치에 입문한 신진사림은 외척은 당연히 정치에 참여하면 안 돼 라고 하는 매우 강경한 노선을 갖고 있었고요. 때는 선조 때입니다. 명종 때부터 선조 때까지 계속 정치에 참여했었던 기성사림은 외척도 괜찮은 애는 괜찮고 뭐 그렇더라, 봐줄 수도 있는 거야 괜찮으면, 좀 이런 온건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조 전랑이라고 하는 관직을 놓고 누가 하는 게 옳으냐, 얘는 하면 안 된다, 이러한 갑론을박이 나타났는데 이때 김효원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 동쪽에 있었고요, 서울에. 그 다음에 심의겸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 서울의 서쪽에 있었기 때문에 김효원의 주장을 따르는 사람들을 동인이라고 불렀고 심의겸의 의견을 따르는 사람을 서인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동서붕당이 형성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동인과 서인의 붕당에 학문적으로 이황과 조식의 계열이 서인의 이이와 성혼의 계열이 섞여 들어가게 되면서 학문과 정치적 견해 차이가 뒤섞여져서 만들어지는 붕당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된 겁니다. 자, 이 붕당은 시간이 가서 서로 간의 정치적 견해 차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쭉 발전을 하게 되는데요. 조금 보면은 이쪽은 다시 동인이, 이쪽은 남인이 되고, 이쪽은 북인이 되고요.
북인이 되고 이쪽은 노론이 되고 이쪽은 소론이 되거든요. 차이점은 남인과 북인, 노론과 소론이라는 것이 동일한 시기에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상당한 시간차를 두고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붕당이 형성되고 붕당 정치가 쭉 진행되거든요.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건이 뭐 인조가 광해군을 쫓아낸 거죠. 그러면서 이때 북인이 이제 정치적으로 몰락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예송 논쟁, 그다음에 숙종 때의 환국 이런 시기를 거치면서 붕당 간의 대립이 심해져요. 그러면서 권력을 차지한 붕당이 점차 이렇게 쭉 쪼그라들게 되고 시간이 갈수록 소수의 가문만 정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나중에는 아주 소수의 가문만 권력을 장악하게 되거든요. 이 소수의 권력을 장악한 가문을 세도 가문이라고 하고 이 세도 가문에 의해서 운영되는 시기를 우리가 세도 정치 시기라고 부르면서 아주 문제점이 많은 시기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거는 뭐 정치 파트에서 봐야 되는 거니까 이쪽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세요. 자, 이렇게 좀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면 되겠고 참고로 세도 가문이 세도 정치를 했었던 이 시기 같이 기억해 둬야 될 것은 그쵸? 삼정의 문란이라는 것 같이 기억을 해둬야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농민봉기도 상당히 많이 일어난 시기 이렇게 기억을 같이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조선의 지배층이 훈구와 살림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라는 것을 좀 살펴봤고요. 요거를 이제 신분제로 풀어서 살펴보면요. 요거를 이제 신분제로 풀어서 살펴보면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조선도 양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천인이 있는 양천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양인이 분할을 해서 양반이 되고요. 양반이 되고 그다음에 중인이 되고 그다음에 상민이 되겠죠. 그다음에 천민은 계속 천민이겠죠. 역시 천민은 대부분 노비입니다. 그다음에 상민은 농업과 수공업과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 중인은 기술관들, 그다음에 서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얼 같은 경우에는 문과 응시가 불가능한, 그다음에 잡과나 무과 같은 거에 일부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차별을 받았던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양반 같은 경우에는 문관과 무관, 문무관료를 지칭하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각종 특권이 있었어요. 각종 특권이 있었고요. 시간이 갈수록 이 관료를 지칭하는 말에서 그들의 가족까지 지칭하는 말로 양반이 바뀌면서 하나의 신분으로 고정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 양반들은 관료가 돼서 국가를 어떻게 운영하게 되는가?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되겠죠. 자, 시간이 좀 더 지났습니다.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조선 후기가 됐습니다. 조선 후기가 되자 이 양반들이 둘로 분화되기 시작해요. 시작해서 여전히 정치적인 힘과 경제력과 사회적인 지위를 유지하는 그냥 양반이 있겠죠. 그쵸? 이런 양반이 있었고요. 정치 권력도 잃고 경제적으로 몰락하고 사회적으로만 인정받는 너 양반은 맞지 뭐 이렇게 인정받는 몰락한 양반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반의 위세가 좀 많이 꺾이게 되죠.
자, 몰락양반의 등장은 이들의 사회적인 영향력이 크게 쇠퇴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 영향력 쇠퇴에 의해서 양반들은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동족마을을 형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우리 예전에 되게 잘났었고 우리 집안 훌륭한 집안이야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집안의 서원을 만들어요. 훌륭한 그 유학자를 모시는 서원이 아니라 그냥 뭐 우리 할아버지 훌륭하지 뭐 이렇게 해서 만드는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리학적 신분 질서를 매우 강조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자, 그 다음에 중인 같은 경우에는 조선 후기가 되면요. 왜 우리 차별하는데 우리도 관리인데 차별에 대해서 저항하는 차별을 반대하는 이런 운동을 하지만 별다른 성과는 보여주지 않았던 것 같고요. 시간이 가면서 국가에 돈을 번 중인들이 납속을 통해서 신분을 상승하는 모습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요 상민들도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돈을 벌기 시작해요. 돈을 벌기 시작해서 일부 부자들은 족보를 매매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 부당한 편법과 불법을 통해서 신분을 올리기도 하고요. 뭐 합법적인 방법으로 납속을 해서 관직을 사는 경우도 종종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족보 매입을 통해서 신분을 상승시키기도 했어요. 자, 그렇지만 신분을 상승시키지 않고 그 정도까지 돈을 못 번 친구들은 하지만 돈을 왠가지 번 친구들은 서당을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당시에 장시의 발달, 즉 유통의 발달로 전국적인 정보의 교환, 즉 소문이 돌기 시작하죠. 이런 것을 통해서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대라고 하는 의식의 성장을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바뀐 생각의 변화는 이들이 나중에 새로운 종교나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 이런 게 발전되는데 영향을 끼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이 노비였었던 이 천민 집단들은 국가적으로 점차적으로 노비를 줄이는 정책을 피게 됩니다. 그게 바로 노비 종모법이에요. 노비는 종 따른다. 무엇을? 엄마의 신분을 따른다. 그러니까 노비 종모법이라든지 순조 때 공노비를 수천 명을 해방시켜 주거든요. 이런 것을 통해서 노비가 줄어드는 국가적 차원에서 줄어들게 만드는 정책을 통해서 점차 해방되는 경우가 나타났고요. 또 이들도 그냥 뭐 도망을 가거나 하는 방법을 통해서 불법적인 방법으로 신분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들도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에 납속이나 아니면은 속량이라고 해서 주인한테 이제 돈 주고 신분에서 풀어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신분이 상승되는 추이를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그럼 조선 전기에 비해서 조선 후기는 아래에 있었던 신분의 사람들이 윗신분으로 올라가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것도 가능해지겠죠. 자, 조선 전기에는 양반이 9년의 수령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향리를 시켜서 지역을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는 지역 양반인 사족들이 유향소를 통해서 향리를 견제하고 수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양반마저 출석부인 향안을 만든다고 했었고요. 향안. 그 다음에 이들이 회의를 통해서 향회라고 하는 회의를 통해서
이 사족들의 이해관계를 잘 전달해서 수령에게 전달하고 문제점을 잘 전달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유양소의 사족들은 향리를 감찰하고 수령을 보좌해 주는 역할을 하면서 꽤 영향력을 미쳤어요. 수령이 나쁜 길로 빠지지 못하게 막는 역할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게다가 이제 사림의 성장 과정에서 이 양반들은 서원을 만들게 되죠. 서원을 만들면서 서원을 중심으로 양반이 뭉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것은 붕당의 근거지가 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공론의 정치에 지방 양반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길도 만들어졌습니다. 자, 또 하나 향약이 있죠. 향약. 자, 향약은 이 향리, 수령, 유양소의 사족 말고 이 밑에 대다수의 농민들이 이 마을에 살 텐데 이 농민들을 사실상 지배하는 규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농민을 지배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족이죠. 수령이 아니라 사실상. 그리고 왜 또 이럴 수밖에 없냐면요. 사족은 기본적으로 이 동네에 살면서 넓은 땅을 갖고 있겠죠. 다시 말하면 지주예요. 땅 주인이란 뜻이에요. 땅 주인입니다. 그럼 이 땅 주인인 양반이 직접 농사짓진 않으니까 이 농민들에게 많은 땅을 빌려줘요. 그리고 그 빌린 대가를 받겠죠. 그쵸? 이런 관계에 있어요. 그럼 이런 관계를 지주인 사족과 그다음에 소작을 했겠죠. 농민들은 그쵸?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가 됩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지주전호제라고도 부릅니다. 지주는 땅 주인, 전호는 농사 짓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주전호제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농민은 양반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땅 안 빌려주면 안 되잖아. 그쵸?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실제 지방을 장악한 건 누구냐? 사족이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런데 이게 후기가 되면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변화하기 시작해요. 자, 조선 후기의 모습으로 살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왕이 있고 수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리가 있겠죠. 자, 그리고 사족이 있습니다. 사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농민이 있고요. 이 농민이 쪼개지죠. 그렇죠? 임노동자가 생기고, 그렇죠? 그다음에 일부 분홍이 생기죠. 뭐 꼭 분홍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돈 번 사람이 생겼어요. 이들이 납속이나 족보매매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신분이 올라가서 양반이 되었다고 칩시다. 그래서 새롭게 양반이 됐어요. 그런 애들을 우리는 신향이라고 부르고, 야, 네가 언제부터 양반이야? 난 널 양반으로 인정 못해. 옛날부터 양반이었었던 애들을 구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신향이 구향한테 이런 게 이 사족에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그쵸? 향안이라고 하는 사족 명단도 있고요. 향회라고 하는 회의도 하잖아요. 신향이 나도 이제 양반 됐으니까 나도 껴줘. 구향이 야 너가 언제부터 양반이었다고 안 껴줘. 싸우게 되겠죠. 그쵸? 그 싸움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향전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신양과 구양의 대립 속에서 전반적으로 사족들의 힘이 약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사족들의 힘이 약화되니까 사족들이 원래 향리 감찰해야 되죠. 이거 못하죠. 수령이 제대로 일하게 도와줘야 되죠. 이것도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놈의 수령과 이놈의 향리가 어마무시하게 부정부패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것을 누가 왕력한 왕의 힘으로 찍어 눌러야 돼요. 그런데 왕의 힘이 약화돼요. 언제? 세도정치 시기에. 세도정치 시기에 왕권이 약하니까 수령을 찍어 누르지 못하고 사족들도 힘이 약해졌으니까 향리를 감찰하거나 수령을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지도 못해요. 그럼 수령과 향리가 짝짝꿍이 맞아서 부정부패를 무지하게 일으키더라. 언제? 세조정치 시기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분 구조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 이야기를 조금 해봤습니다.